안녕하세요. 인생사연들 진행자입니다. 오늘도 채널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 4월 7일 사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내일 항암 안 되면 엄마 죽는다고. 너 미쳤어? 반지하 원룸 바닥에 앉아 문자를 읽었습니다. 그 아래로 문자가 또 떴습니다. 부재중 전화 99통, 문자 47개. 전부 한 사람한테서 온 겁니다. 2시간 전까지 제 남편이었던 사람. 이혼 도장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그 사람은 법원 주차장에서 29살 여자와 입을 맞추고 떠났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시어머니 항암 치료비를 냈습니다. 매달 350만 원씩 제 통장에서 병원으로 직접 96번을 빠짐없이. 그런데 그 8년 동안 남편이 한 일은 어머니 보험금 2억을 빼돌려 아파트를 사고 그 여자 아버지한테 돈을 건넨 겁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의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울려대는 전화기를 뒤집어 바닥에 엎었습니다. 과연 이들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행운이 가득할 겁니다. 저는 그날 서울가정법원 조정실 안에서 볼펜을 쥐고 있었습니다.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조정위원이 서류를 넘기며 양측 합의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동안 제 맞은편에 앉아있던 최준혁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2년을 함께 산 사람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에도 고개 한번 들지 않더라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한서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준혁은 벌떡 일어나더니 조정위원에게 목례 한번 하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면서 창문 너머 주차장을 내려다봤습니다. 검은색 SUV 한 대가 정문 앞에 서 있었고 운전석 옆 조수석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성큼성큼 걸어가더니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에서 여자 한 명이 몸을 기울여 준혁의 볼에 입을 맞추는 게 보였습니다. 분홍빛 립스틱이 번지는 게 4층 창문에서도 보일 만큼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얼굴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요. 조정실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핸드백 안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지갑 하나, 휴대폰 하나, 그리고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뿐이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83만 원. 전세금 5천만 원은 준혁 단독명의 계약이었지만 그 돈은 제가 8년간 간병하면서 모은 돈에서 나간 겁니다. 저는 삼각김밥을 뜯으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매달 350만 원씩 96번을 이체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의 대장암 3기, 간전이 치료비로요. 항암 주사 한 번에 180만 원, 입원비 월 80만 원, 간병인 교대비 월 45만 원, 기저귀 한 팩에 2만 원씩 일주일에 3팩이면 한 달에 24만 원. 나머지는 약값과 영양제, 병원 왕복 택시비. 합산하면 총 3,360만 원이 아니라 3억 3,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3억이 넘는 돈이에요. 제 2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의 시간이 전부 그 영수증 속에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원래 간호사였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 외과 병동에서 3년 차까지 근무했고 결혼 후에도 1년은 더 다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대장암 3기 진단이 나오던 날 준혁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너 간호사잖아. 내가 맡으면 돈도 아끼고 엄마도 편하고 다 좋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사직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나이가 34이었습니다.
간호사 면허는 유지했지만 경력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병원을 그만두고 나서 저는 시어머니 병실과 집을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6시에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가서 오전 항암 투여를 지켜보고 오후에는 시어머니의 구토를 받아내고 저녁에는 수액 교체 시간을 체크했습니다. 그 사이에 준혁이 한 일은 한 달에 한 번 병실에 들러서 엄마 좀 어때? 라고 묻는 것, 딱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 서진아, 내가 내 딸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었으니까요. 8년 동안 96번의 이체 내역, 144장의 간병 기록지, 23건의 진료 차트 복사본. 이게 제 20대와 30대의 전부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준혁은 무엇을 했을까요? 저는 이혼 서류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법원을 나와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서진 맞죠? 저 윤채린이에요. 준혁 오빠한테 들었어요. 오늘 정리됐다고. 그동안 어머님 간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해달래요. 아, 진심이에요. 고생 많으셨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밝고 또렷했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목소리에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12년이 감사하다는 한마디로 정산되는 순간을 겪은 거였습니다. 원룸에 도착하니 월세 35만 원짜리 반지하 방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부동산 중개비 45만 원, 통장에 남은 83만 원에서 이번 달 월세를 빼면 48만 원, 편의점 알바 시급 9,860원으로 주 5일 6시간씩 일하면 월 78만 원 남짓입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방바닥에 주저앉아서 휴대폰 자동이체 내역을 열었습니다. 매월 15일 350만 원, 수신자 한양대학교 병원. 다음 이체 예정일은 3월 15일. 내일이었습니다. 저는 1분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이체 해지 버튼을 눌렀습니다. 8년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이체가 멈추는 순간 휴대폰 화면에 자동이체가 해지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지만 동시에 가슴 어딘가에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11시부터 준혁의 전화가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무시했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야, 병원에서 연락 왔어. 내일 항암제 비용 결제 안 되면 치료 중단된대. 너 미쳤어? 서진아, 엄마 죽으면 너 때문이야. 알아? 제발 전화 좀 받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 저는 그 문자들을 하나하나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99통의 부재중 전화, 47개의 문자.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어 한마디만 했습니다. 저 한서진입니다. 오늘부로 박명자 환자의 보호자 자격과 비용 결제 권한을 해제해 주세요. 원무과 직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했고 해제가 완료됐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옷장 구석에 쌓아둔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96장의 이체 확인서, 144장의 간병 기록지, 그리고 졸업앨범 한 권이 있었습니다. 졸업앨범 마지막 페이지에 빛바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나한테 빌려준 등록금 230만 원 반드시 갚을게. 강도윤. 그 이름 석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버려진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3억 3,600만 원의 채권자였습니다. 이혼 다음 날 3월 15일 금요일 아침 9시 저는 편의점 출근 전에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12개 쌓여 있었는데 전부 예전 직장 동료 이수경한테서 온 거였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에 링크 하나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 이수경이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서진아, 이거 너 아니야? 지금 맘카페에서 난리 났어. 빨리 봐. 저는 링크를 눌렀습니다. 네이버 맘카페 살림의 여왕 게시판이었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시어머니 암 투병 중인데 며느리가 치료비 끊고 도망갔습니다. 조회수가 이미 4,200을 넘어가고 있었고 댓글이 347개 달려 있었습니다. 작성자 닉네임은 체린맘예비. 여러분,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게시글 내용은 이랬습니다. 남편 친구의 전 부인인데요. 시어머니가 대장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이에요. 그런데 이혼하자마자 치료비 자동이체를 끊어버렸대요. 병원에서 내일 항암 못한다고 연락이 왔는데 전화를 안 받는데요. 이런 사람이 간호사 출신이래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죠? 그 아래 제 얼굴 사진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때 찍은 사진에서 준혁은 잘라내고 제 얼굴만 확대한 거였습니다. 댓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 치료비를 끊어? 사람이 아니네. 시어머니한테 잘해주는 척하다가 이혼하니까 본색이 나왔구만. 이런 며느리는 이름이랑 얼굴 다 공개해야 됨. 남편이 불쌍하다. 엄마 치료비 때문에 얼마나 급하겠어. 347개 댓글 중에 제 편은 단 한 개도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내리다가 손가락이 떨려서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 액정에 금이 하나 갔는데 그 금 사이로 댓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출근해서 카운터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삼각김밥 진열대를 채우다가 손에서 김밥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고 점장이 쳐다보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서진 씨, 컨디션 안 좋으면 오늘 조퇴해요. 대신 시급은 빠지는 거 알죠? 저는 고개를 숙이고 계속 일했습니다. 6시간 근무, 시급 9,860원, 오늘 일당 59,160원. 이 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 48만 원에서 다음 달 월세 35만 원을 빼면 13만 원이 남습니다. 1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편의점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을 직원 할인 50%에 사면 한 끼에 2,000원. 하루 2끼씩 30일이면 12만 원. 교통비, 통신비, 생필품비를 합치면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퇴근 후 원룸에 돌아와서 다시 맘카페를 열어봤습니다. 조회수가 1만 1,000을 넘었고 댓글은 520개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게시글이 하나 더 올라와 있었습니다. 속보 치료비 끄는 며느리 신상 추가 정보. 그 글에는 제가 졸업한 대학교 이름, 예전 근무했던 병원 이름, 심지어 제가 사는 동네 이름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는 다른 닉네임이었지만 글 말투가 첫 번째 게시글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이수경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경아, 그 카페 게시글 작성자 프로필 좀 볼 수 있어? 이수경은 그 카페 5년차 회원이었습니다. 이수경이 작성자 프로필을 눌러보고 알려줬습니다. 가입일 2024년 3월 14일. 제 이혼 당일이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간은 3월 14일 밤 11시 42분. 준혁이 저한테 99통의 전화를 퍼붓기 시작한 시간이 밤 11시였으니까 전화를 돌리면서 동시에 게시글을 올린 겁니다. 아니, 준혁이 직접 쓴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에 옆에 있던 사람은 윤채린이니까요. 서진아, 이거 가입하자마자 바로 글 올린 거야.
프로필 사진이 고양이인데 그 고양이 사진 어디서 봤는지 알아? 이수경이 인스타그램 캡처 하나를 보내줬습니다. 윤채린의 인스타그램이었습니다. 같은 고양이 사진이 2024년 1월에 올라와 있었고 그 아래 준혁이 하트 이모티콘을 눌러놓은 게 보였습니다. 이수경이 어떻게 채린의 인스타그램을 알고 있었냐면 이수경의 미용실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채린과 같은 필라테스 학원을 다녔고 그 손님의 인스타그램 팔로잉 목록에서 채린 계정을 발견한 겁니다. 이수경은 한 달 전에 저한테 혹시 준혁이 바람 피우는 거 아니야? 라고 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설마 그럴 리가라고 대답했었죠. 저는 그 인스타그램을 천천히 내려봤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호텔 수영장, 백화점 쇼핑백, 그리고 2024년 1월 사진에 검은색 SUV가 배경으로 찍혀 있었는데 그 차 번호판 끝 4자리가 법원 주차장에서 제가 본 차와 같았습니다. 3자리는 흐렸지만 끝 4자리 7729는 확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준혁한테 문자가 한 통 더 왔습니다. 너 때문에 엄마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항암비 350만 원 안 나오면 나도 생각이 있어. 내 직장, 내 집주인한테 다 알릴 거야. 저는 그 문자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수경이 보내준 인스타그램 캡처 14장 맘카페 게시글 캡처 6장, 준혁의 문자 47개 캡처, 부재중 전화 기록 99통 캡처를 전부 한 폴더에 모았습니다. 폴더 이름을 증거라고 지었다가 지우고 다시 적었습니다. 채권 회수 자료. 다음 날 아침 9시 저는 편의점이 아니라 강남역 근처 5층짜리 오피스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 강도윤 법률사무소, 의료분쟁 전문이라고 적힌 간판이 보였습니다. 졸업앨범에 메모를 남긴 그 강도윤이 여기 있었습니다. 저는 19년 만에 그 이름을 찾아간 겁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1분쯤 멈춰 섰습니다. 핸드백 안에는 96장의 이체 확인서, 144장의 간병 기록지, 그리고 어젯밤 정리한 채권 회수 자료 폴더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 생각했습니다. 12년 동안 저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손이었는데 이제는 빼앗긴 것을 되찾는 손이 되어야 한다고요. 2층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문이 닫히는 3초 동안 착한 며느리 한서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좁은 복도 끝에 유리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강도윤 법률사무소라고 적힌 명패 옆에 의료분쟁보험소송 전문이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니 6평 남짓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대형 로펌이 아니었습니다. 책상 2개, 서류 캐비닛 4개, 정수기 하나. 벽에는 변호사 자격증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증이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옆에 의료소송 승소 사례집이라고 적힌 바인더가 꽂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도윤이었습니다. 43세, 단발머리, 안경 위로 날카로운 눈. 도윤은 저를 3초쯤 바라보더니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한서진? 서진아, 너 맞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년 만이었습니다. 대학교 간호학과 2학년 때 도윤은 법학과 복수 전공을 하면서 등록금이 모자랐고 저는 장학금에서 23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도윤은 졸업 후 로스쿨에 진학했고 저는 결혼을 했고 연락이 끊긴 지 17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졸업앨범 메모가 아니었으면
이 사무실을 찾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도윤이 종이컵에 물을 따라 제 앞에 놓으면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반이 됐다.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96장의 이체 확인서, 144장의 간병 기록지, 맘카페 게시글 캡처 6장, 인스타그램 캡처 14장, 준혁의 문자 47개 캡처, 부재중 전화 기록 99통 캡처. 도윤은 한 장씩 넘기면서 아무 말 없이 30분을 읽었습니다. 사무실에 정수기 물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진아, 이 96건 이체 내역 전부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나간 거 맞지? 맞다고 했습니다. 제 국민은행 계좌에서 한양대학교병원 원무과 계좌로 직접 이체한 겁니다. 준혁의 계좌를 거친 적이 없습니다. 도윤이 볼펜을 집어 메모지에 숫자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월 350만 원, 96개월, 총 3억 3,600만 원. 이건 내가 시어머니 박명자의 치료비를 직접 부담한 내역이고 며느리에게 법적 부양 의무가 없으니까 이건 사실상 증여 아니면 제3자 변제야. 돌려받을 근거가 있어. 도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체 확인서를 다시 펼치더니 수신 계좌를 확인하고 한양대학교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가 연결되기까지 3분. 도윤은 환자 보호자 변경 이력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원무과는 개인정보 동의 없이는 불가하다고 답했습니다. 도윤이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명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 있어? 암보험이든 실손보험이든.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준혁이 엄마 보험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 보험 서류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전화기를 다시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생명보험협회 통합 조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법률 조력 절차를 확인하는 전화였습니다. 서진아, 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려면 박명자 본인 동의가 필요해. 그런데 지금 시어머니와 연락이 돼? 될 리가 없었습니다. 보호자 자격을 해제한 이상 병원 측에서도 제게 환자 정보를 주지 않을 것이고 준혁은 당연히 연결을 막을 겁니다. 도윤이 메모지를 넘기면서 다른 방법을 꺼냈습니다. 신우이가 있다고 했지? 최수빈. 수빈이가 박명자의 자녀잖아. 수빈이를 통해서 동의서를 받을 수 있어. 수빈은 준혁의 여동생입니다. 나이 35, 결혼 후 경기도 분당에 살고 있었고 저와 사이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명절 때마다 옳게 오빠 대신 제가 미안해요라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이혼 후에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수빈이한테 연락해서 2가지를 부탁해. 첫째, 어머니 명의 보험 가입 이력 조회 동의서. 둘째, 가족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캡처. 준혁이 치료비에 대해 뭐라고 말했는지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어. 저는 그 자리에서 수빈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10분이 지나도 답이 없었습니다. 20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수빈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옳게, 아니 서진 언니. 나 오빠한테 언니 이혼 소식 들었어. 그런데 오빠가 카페에 글 올린 거 나도 봤어. 그거 채린이가 쓴 거야. 오빠 옆에서 웃으면서 쓰는 거 봤어. 나 그날 엄마 병문안 갔다가 오빠 차에서 내리는 거 봤거든.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채린이 맘카페 글을 쓴 건 준혁의 차 안에서였고 수빈이 그걸 직접 목격한 겁니다. 저는 수빈한테 보험 동의서와 가족 단톡방 캡처를 부탁했습니다. 수빈은 5초간 침묵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언니, 동의서는 내가 엄마한테 가서 직접 받을게. 단톡방 캡처는 지금 바로 보낼 수 있어. 근데 언니, 오빠가 엄마 보험금 탄 거 알아?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수빈이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작년에 나한테 그러더라. 보험회사에서 돈 나왔다고 오빠한테 들었는데 얼마인지는 모르겠다고. 근데 그 돈이 치료비로 쓰인 것 같지는 않대. 병원비 계속 언니가 내고 있으니까. 도윤이 옆에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의 눈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눈이었습니다. 서진아, 이거 단순한 이혼 재산 문제가 아닐 수 있어. 시어머니 명의 암보험에서 보험금이 나왔는데 그 돈이 치료비로 안 쓰이고 준혁의 다른 계좌로 갔다면 이건 횡령이야. 수빈이 보내준 가족 단톡방 캡처가 도착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2024년 2월까지의 대화였습니다. 준혁이 단톡방에 적은 내용 중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엄마 치료비는 서진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보험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 나중에 정산할게. 수빈아, 넌 신경 쓰지 마. 다 처리하고 있어. 도윤은 이 캡처들을 한 장씩 출력하면서 날짜와 내용을 표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3시, 도윤은 저한테 2가지를 정리해 줬습니다. 첫째, 민사소송 방향.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 의무가 없으므로 제가 지출한 3억 3,600만 원은 부당이득, 반환 또는 사무관리 비용 상환 청구가 가능하다. 둘째, 형사고발 방향. 시어머니 명의 암보험 보험금을 준혁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횡령죄 또는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정확한 금액과 사용처를 확인하려면 금융거래 추적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2사람의 도움이 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회계사가 한 명 있어. 정태호. 법인 자금 추적 전문이야. 그리고 디지털 포렌식, 그러니까 컴퓨터나 휴대폰에 남아있는 전자 기록을 분석하는 전문가 한진우도 연결해 줄 수 있어. 태호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진우는 채린이가 올린 게시글이 정말 채린이 것인지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저는 도윤을 바라보면서 물었습니다. 도윤아, 착수금은 얼마야? 도윤이 3초쯤 저를 바라보더니 서랍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위임 계약서였습니다. 착수금 란에 영원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성공 보수 회수 금액의 1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진아, 19년 전에 230만 원 빌려준 거 기억하지? 나 그거 아직 못 갚았어. 이자 붙이면 한참이야. 이건 그 빚의 이자라고 생각해. 저는 위임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볼펜을 쥔 손이 어제 이혼장에 서명할 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도윤이 곧바로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회계사 정태호에게, 두 번째는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한진우에게, 세 번째 전화는 가정법 전문 변호사 서아영에게였습니다. 여러분, 3월 15일 오후 4시 22분. 그 시각부터 저의 팀이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회계, 디지털 분석. 저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19년 전에 빌려준 230만 원이 변호사 한 명을 데려왔고 그 변호사가 회계사와 포렌식 전문가를 데려왔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96장의 영수증과 144장의 간병 기록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빈한테 카카오톡이 하나 더 왔습니다. 언니, 엄마 보험 동의서 받았어. 내일 아침에 사무소로 가져갈게.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반지하 방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천장에 물 얼룩이 3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 얼룩이 제 인생처럼 보였는데 오늘은 달라 보였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 강도윤 법률사무소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도윤, 회계사 정태호, 가정법 전문 변호사 서하영, 그리고 저. 6평짜리 사무실 책상 위에 서류가 세 뭉치로 나뉘어 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 뭉치는 수빈이 전날 가져온 박명자 명의 보험 조회 동의서와 가족 단톡방 캡처 37장. 두 번째는 제가 정리한 96건의 이체 확인서와 144장의 간병 기록지 사본. 세 번째는 도윤이 주말 동안 정리한 법률 검토 메모 12페이지. 도윤이 첫 번째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빈이 동의서를 들고 생명보험협회 통합조회 시스템에 전화 요청을 넣었고 그 결과가 팩스로 도착해 있었습니다. 박명자 명의로 가입된 보험은 두 건이었습니다. 첫째, 삼성생명 암보험 2011년 가입, 월 보험료 18만 7천 원, 진단금 1억 원. 둘째, 하나생명 실손의료보험 2013년 가입, 월 보험료 9만 2천 원, 암보험 진단금 1억 원은 2016년 8월에 지급 완료. 실손보험 보장 한도 누적 청구액은 1억 1,500만 원으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분할 지급. 합산하면 총 2억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2억 1,500만 원입니다. 제가 8년 동안 매달 350만 원씩 96번을 이체한 총액이 3억 3,600만 원인데 그 기간 동안 보험에서 2억 1,500만 원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 돈이 치료비로 쓰였다면 제가 부담할 금액은 1억 2,100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나머지 2억 1,500만 원은 어디로 간 겁니까? 정태호가 안경을 밀어 올리면서 팩스 서류의 수령 계좌란을 가리켰습니다. 수령 계좌를 보세요. 두 건 모두 같은 계좌입니다. 우리은행, 예금주 C&J 컴퍼니, C&J 컴퍼니. 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태호가 노트북을 열고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 등록 공개 정보를 조회했습니다. C&J 컴퍼니, 대표자 최준혁, 업종 부동산 임대업, 등록일 2016년 5월 3일. 시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은 게 2016년 4월이었고 보험 진단금 1억 원이 지급된 게 2016년 8월이었습니다. 준혁은 어머니의 암 진단 한 달 뒤에 법인을 설립하고 3달 뒤에 보험금을 그 법인 계좌로 수령한 겁니다. 서하영 변호사가 메모를 하면서 물었습니다. 서진 씨, 이 회사에 대해서 남편한테 들은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준혁은 직업을 프리랜서 컨설턴트라고 했고 명함에도 개인 이름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인이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영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도윤을 봤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1인 법인 사적 유용 패턴이에요. 본인 돈이든 어머니 보험금이든 법인 계좌에 넣어놓고 법인 경비로 뺐으면 세금도 줄이고 나중에 추적도 어렵게 만드는 거죠. 태호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서 보여줬습니다. 국세청 공개 정보만으로는 법인 내부 거래 내역까지는 볼 수 없지만 등기부등본을 통해 이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대한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태호가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C&J 컴퍼니 명의 부동산을 검색했습니다. 결과가 두 건 나왔습니다. 첫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84제곱미터, 2019년 매입, 매매가 4억 2천만 원. 둘째, 서울 강남구 역삼동 오피스텔 33제곱미터, 2022년 매입, 매매가 2억 8천만 원. 저는 그 화면을 보면서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반지하 원룸에서 월세 35만 원을 걱정하고 있을 때 제 돈으로 치료비를 내는 동안 빠져나간 보험금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사진 겁니다. 태호가 등기부등본에 을고
그러니까 대출과 담보 기록을 확인하면서 말했습니다. 용인 아파트는 근저당 설정이 하나 있는데 채권자가 개인이에요. 윤상철, 금액 1억 2천만 원. 윤상철, 윤채린의 아버지입니다. 도윤이 볼펜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정리하자. 시어머니 명의 보험금 2억 1,500만 원이 준혁의 1인 법인 계좌로 들어갔고 그 법인으로 부동산 2채를 매입했어. 그중 용인 아파트에 채린의 아버지 윤상철이 1억 2천만 원을 빌려준 형태로 근저당이 잡혀 있어. 이건 보험금 횡령의 법인 사적 유용, 거기에 상간녀 측과의 자금 연결까지 있는 거야. 하영이 법률 메모에 적고 있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청구 소멸시효는 2년이므로 2026년 3월까지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현재 2024년 3월이니까 시간은 충분하지만 보험금 횡령건은 형사 공소시효가 5년이므로 2021년 이전 거래부는 시효가 임박해 있다. 빨리 움직여야 한다. 도윤이 저한테 물었습니다. 서진아, 시어머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 해. 보험금이 치료비로 안 쓰이고 준혁의 법인으로 갔다는 걸 시어머니 본인이 알아야 진술서를 쓸 수 있어. 수빈이한테 부탁해서 병실에서 만날 수 있겠어? 저는 수빈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빈은 망설이다가 한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충격 줄 수 있어. 내가 먼저 엄마 상태 확인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면담 가능한지 물어볼게. 엄마 지금 3차 항암 중간이라 몸이 많이 약해져 있거든. 맞는 말이었습니다. 박명자는 대장암 3기에 간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였고 3차 항암 치료가 중단되면 종양이 다시 커질 수 있다고 담당이가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치료비 이체를 끊은지 나흘째. 병원이 즉시 치료를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미수금이 쌓이면 다음 항암 스케줄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이 태호는 법인 계좌의 자금 흐름을 더 정밀하게 추적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J 컴퍼니 우리은행 계좌의 입출금 내역 전체를 받을 수 있어요. 거기서 보험금 2억 1,500만 원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한 건씩 추적하면 됩니다. 도윤이 화이트보드에 구조도를 그렸습니다. 맨 위에 박명자 보험금 2.15억, 그 아래 화살표로 C&J 컴퍼니 법인 계좌, 거기서 다시 세 갈래 화살표. 첫째, 용인 아파트 매입 4.2억 중 일부. 둘째, 역삼 오피스텔 매입 2.8억 중 일부. 셋째, 윤상철 근저당 1.2억. 화이트보드 한쪽에 빨간 글씨로 사용처 미상 추정 3,500만 원 이상이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그 화이트보드를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모든 자료는 세부씩 복사해. 하나는 내 사무실 캐비닛, 하나는 내가 보관, 하나는 하영이 사무실. 혹시 한 곳이 털려도 나머지 2곳이 남아야 해. 하영이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서진 씨, 지금 이 상태로 민사소송과 형사고발을 동시에 진행하면 상대방이 반격할 겁니다. 맘카페 글은 시작이에요. 준혁이 역으로 서진 씨를 협박이나 공갈로 고소할 가능성도 있어요. 각오가 되셨어요? 여러분,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통장에 48만 원밖에 없고 반지하 원룸에서 유통기한 임박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고 인터넷에 제 얼굴이 떠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나빠질 게 없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은 화이트보드 맨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소송 목표일 2024년 4월 15일. 한 달 안에 소장을 법원에 넣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데
도윤이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서진아, 한 가지만 기억해.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내가 쓴 돈을 돌려받는 거야. 법적으로 정당한 채권 회수야. 감정적으로 흔들리면 져. 숫자로 싸워야 이겨.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면서 화이트보드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2억 1,500만 원. 그 돈이 제 시어머니를 살리는 데 쓰였어야 했는데 준혁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에 채린 아버지의 돈이 엮여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밖으로 나와 강남역 사거리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신호가 빨간불이었습니다.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47초 동안 저는 96장의 영수증이 법정에서 어떤 무게를 가질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4월 첫째 주 도윤의 사무실에서 3주간의 준비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책상 위에는 A사 바인더 3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1번 바인더에는 민사 소장과 증거 목록, 2번 바인더에는 형사 고발장과 첨부 자료, 3번 바인더에는 가압류 신청서와 부동산 등기부등본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3주 동안 잠을 4시간씩 자면서 소장을 썼고 하영은 가정법 판례 47건을 뒤져서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의무 부존재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 3건을 찾아냈습니다. 태호는 C&J 컴퍼니에 공개된 재무정보와 부동산 등기 기록을 교차 대조해서 자금 흐름 추정표를 만들었습니다. 4월 8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저는 도윤, 하영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접수창구 앞에 줄을 섰습니다. 9시 40분에 접수 순서가 왔고 도윤이 소장 3부와 증거 목록 일부를 창구에 제출했습니다. 소장의 청구 취지는 이랬습니다. 피고 최준혁은 원고 한서진에게 부당이득금 3억 3,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 피고 최준혁은 박명자 명의 보험금 2억 1,500만 원을 법인 계좌로 수령하여 사적으로 유용하였으므로 해당 금원의 반환을 구한다. 접수 직원이 도장을 찍고 사건 번호를 부여했습니다. 2024갑 XXXXX 그 번호가 찍힌 접수증을 받아든 순간 저는 손바닥에 땀이 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도윤은 같은 법원 보전처분 창구에 가압류 신청서를 냈습니다. 대상은 2건, C&J 컴퍼니 명예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84제곱미터, 그리고 같은 법인 명예 역삼동 오피스텔 33제곱미터. 가압류 신청 사유는 채무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담보를 추가 설정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가압류가 걸리면 준혁은 이 부동산을 팔 수도 대출을 더 받을 수도 없어. 움직이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거야. 오후 2시 법원을 나와서 서울 서초경찰서로 이동했습니다. 도윤과 저 두 사람이 지능범죄수사팀 민원실에 앉았습니다. 형사 고발장의 피고 발의는 최준혁, 죄명은 횡령 및 배임. 고발 내용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피고 발인 최준혁은 어머니 박명자 명의의 암보험 진단금 1억 원 및 실손보험 보장금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을 본인이 대표로 있는 C&J 컴퍼니 법인 계좌로 수령한 뒤 해당 금원을 환자의 치료 목적이 아닌 부동산 매입 등 사적 용도로 사용하였다. 고발장에는 보험협회 조회 결과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가족 단톡방 캡처 37장이 첨부됐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오는데 오후 3시 47분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오후 근무 시간에 늦어서 점장한테 전화를 걸었고 점장은 오늘 빠지면 내일부터 시간 줄일 수도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급 9,860원의 알바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가압류 결정이 나왔습니다. 도윤의 예상보다 이틀 빨랐습니다. 법원 보전처분부가 신청 당일 기록을 검토하고 이틀 뒤에 가압류 결정문을 발부한 겁니다. 도윤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서진아, 가압류 결정 났어. 용인 아파트와 역삼 오피스텔 둘 다. 오늘 중으로 등기소에 촉탁 들어가니까 내일이면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혀. 4월 11일 목요일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봤습니다. 두 부동산 모두 갑구의 가압류, 채권자 한서진, 청구 금액 3억 3,600만 원이라는 기재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제 이름 세 글자가 준혁 소유의 부동산에 박혀 있는 걸 보는 순간, 여러분, 제 손이 떨렸는데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떨림이었습니다. 12년 동안 영수증만 쌓아왔던 사람이 처음으로 법의 힘을 빌린 순간이었습니다. 준혁이 가압류 사실을 안 건 그날 저녁이었을 겁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 찍히면 법인거래 은행에서 알림이 가고 부동산 담보대출이 있으면 은행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4월 11일 밤 9시 12분 준혁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문자가 왔습니다. 너 나한테 소송 건 거야? 가압류? 미쳤어? 내가 뭘 어쨌다고? 저는 그 문자를 스크린샷 찍어서 도윤한테 보냈습니다. 도윤의 답은 짧았습니다. 응답하지 마. 다 기록으로 남겨. 그 뒤로 준혁의 문자가 11통 더 왔습니다. 처음에는 협박투였고 중간에는 회유투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사정하는 투가 됐습니다. 서진아, 우리 그래도 12년인데 이렇게까지 할 거야? 엄마가 이 사실 알면 충격받아. 너도 그거 원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만나서 이야기하자. 소송은 취하해. 저는 12통의 문자를 전부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습니다. 답장은 한 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 12일 금요일 아침 준혁의 전화기가 꺼졌습니다. 전화를 걸면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라는 안내 메시지만 나왔습니다. 도윤은 이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도망치는 게 아니라 변호사를 구하러 간 거야. 이제 상대편도 법률 대리인을 세울 거고 다음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올 거야. 그 사이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한진우가 맘카페 게시글의 작성자 추적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진우는 게시글에 첨부된 제 결혼식 사진의 파일 속성을 분석했습니다. 사진 파일의 최종 수정 시각은 2024년 3월 14일 오후 11시 38분이었고 원본 사진의 촬영 기기 정보에는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제 휴대폰은 갤럭시 A24이고 준혁의 휴대폰도 갤럭시 S23이었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쓰는 사람은 채린이었습니다. 이수경이 확보한 채린의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셀카 속 휴대폰 케이스가 아이폰 15 프로 맥스용이었고 진우가 인스타그램 사진들의 공개 메타데이터를 대조해서 동일 기기 사용을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맘카페 게시글을 올린 사람이 채린이라는 물증이 만들어진 겁니다. 게시글 작성자 닉네임이 채린맘예비인 것만으로는 증거가 약하지만 첨부 사진의 기기 정보와 채린의 인스타그램 기기 정보가 일치하면 이건 명예훼손 고소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도윤은 이 자료를 받자마자 추가 고소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소인 윤채린, 죄명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한편 수빈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언니, 엄마한테 말씀드렸어. 보험금이 오빠 회사로 갔다는 거.
엄마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내가 그 돈 준 적 없다. 보험금 나온 건 알았는데 준혁이가 치료비로 쓴다고 했다고 하셨어. 수빈은 병실에서 박명자의 이 말을 녹음하지는 못했지만 메모지에 시어머니가 한 말을 받아 적었고 그 자리에 간병인 정순이가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순이는 제가 8년간 함께 교대 간병을 했던 60세 간병인으로 시어머니와 저 두 사람의 간병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증인이었습니다. 도윤이 이 소식을 듣고 즉시 두 가지를 지시했습니다. 첫째, 수빈과 정순이를 증인으로 확보하기 위한 진술서 작성 일정을 잡을 것. 둘째, 박명자 본인의 잡힐 진술서를 확보할 것. 진술서 내용은 보험금 수령 사실을 알았으나 치료비로 사용되는 줄 알았고 법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사실은 몰랐다는 취지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빈이 이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수빈이 병원에 가서 시어머니의 잡힐 진술서를 받아오기로 했습니다. 4월 12일 금요일 저녁 저는 반지하 원룸으로 돌아와 이번 주에 일어난 일을 정리했습니다. 월요일 소장 접수, 가압류 신청, 수요일 가압류 결정, 목요일 등기 완료, 준혁 문자 폭탄, 금요일 준혁 잠적, 채린 명예훼손 증거 확보, 시어머니 진술 확보 착수. 5일 만에 전세가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 잔고는 27만 원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편의점 출근을 하루 빠졌으니 이번 달 급여에서 5만 9,160원이 빠질 겁니다. 냉장고에는 유통기한 하루 지난 우유 한 팩과 컵라면 3개가 전부였습니다. 저는 컵라면 하나에 물을 부으면서 휴대폰으로 법원 나의 사건 검색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사건 번호를 입력하니 진행 중이라는 상태가 떴습니다. 3분 뒤에 면이 불었지만 젓가락을 들지 않고 화면을 계속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7만 원짜리 통장을 가진 사람이 7억짜리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놓은 겁니다. 웃겨야 할 상황인데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컵라면을 먹으면서 다음 주 할 일 목록을 적었습니다. 화요일 수빈 병원 동행, 수요일 정순이 진술서 작성, 목요일 태호와 법인 계좌 추적 보안. 메모장 맨 위에 적은 제목은 4월 셋째 주 작전이었습니다. 4월 15일 화요일 오전 8시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반지하 원룸 현관문에는 초인종이 없어서 누가 오면 문을 직접 두드려야 했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여니 건물주 김태원이 서 있었습니다. 60대 초반 회색 점퍼에 슬리퍼 차림. 김태원은 이 건물 1층에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건물 전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한테 임대차 계약서를 내밀면서 말했습니다. 한서진 씨, 계약 갱신 거절 통지서예요. 계약 만료일이 9월인데 갱신 안 할 겁니다. 건물 수리 계획이 있어서요. 저는 통지서를 받아들고 내용을 읽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갱신 거절 사유로 건물의 대수선 계획이 적혀 있었고 하단에 김태원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9월이면 5달 뒤입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돌려받는다 해도 서울에서 500만 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김태원한테 물었습니다. 건물 수리 계획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이 건물 외벽이나 배관 공사 예정이 있나요? 김태원은 눈을 피하면서 그건 나중에 알려줄게요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휴대폰을 들어 도윤한테 통지서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 10분 뒤 도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서진아, 임대차보호법 제6조 23에 따르면 갱신 거절 사유가 대수선이면 실제 공사 계획서와 허가증이 있어야 해.
구청 건축과에 이 건물 수선 허가 신청 내역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 아마 없을 거야. 도윤의 예상대로였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이 관할 구청 건축과에 정보 공개 청구를 넣었고 3일 뒤 회신이 왔습니다. 김태원 소유 건물에 대한 대수선 허가 신청 내역은 없었습니다. 갱신 거절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했던 건 다른 거였습니다. 왜 하필 지금 소송을 시작한 직후에 갱신 거절이 날아온 걸까? 4월 17일 목요일 그 의문이 풀렸습니다. 태호가 김태원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사업자 정보를 조회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김태원의 중개사무소가 2023년에 중개한 거래 목록 중에 역삼동 오피스텔 33제곱미터 매수인 C&J 컴퍼니라는 기록이 있었던 겁니다. 준혁이 2022년에 매입한 역삼동 오피스텔의 중개를 김태원이 한 거였습니다. 김태원과 준혁은 단순한 건물주와 세입자 관계가 아니라 부동산 거래로 이미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도윤한테 전달했고 도윤은 곧바로 하영한테 넘겼습니다. 하영이 말했습니다. 이건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압박이에요. 소송 상대방이 원고의 주거를 불안하게 만들어서 소송 의지를 꺾으려는 전형적인 패턴이죠. 갱신 거절 무효 확인과 동시에 소송 방해 정황 증거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갱신 거절은 시작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도윤의 사무실로 등기우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법무법인 정앤리, 대리인 변호사 정기훈. 봉투를 열자 반소장이 나왔습니다. 피반소원고 한서진에 대하여 반소원고 최준혁은 다음과 같이 반소를 제기한다. 청구 취지 피반소원고 한서진은 반소원고 최준혁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반소 이유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피반소원고 한서진은 이혼 후 반소원고의 어머니 박명자에 대한 항암 치료비 자동이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치료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였다. 이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가혹행위에 해당하며 반소원고 및 그 가족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여러분, 제가 8년간 치료비를 낸 사람인데 치료비를 그만 내는 게 가혹행위라는 겁니다. 도윤은 반소장을 2번 읽고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야. 공격을 받으면 역고소로 방어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지. 중요한 건 이거야, 서진아. 며느리에게 시부모 부양 의무가 없다는 건 민법 제974조와 대법원 판례로 확립돼 있어. 이혼한 전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없고, 이체를 중단한 건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멈춘 것뿐이야. 위자료 청구 근거가 될 수 없어. 하영이 반소 답변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반박 논리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민법상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 의무 부존재. 둘째, 이혼 후 전 배우자,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의무 부존재. 셋째, 오히려 원고가 법적 의무 없이 8년간 3억 3,600만 원을 부담한 것은 호의에 의한 것이며 호의의 중단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4월 셋째 주 상황이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화요일에 수빈이 병원에서 시어머니 박명자의 자필 진술서를 받아왔습니다. A사 용지 2장, 떨리는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나 박명자는 암보험 진단금이 나온 사실을 아들 준혁에게 들었으나 그 돈이 치료비로 사용될 것이라 믿었다. 법인 계좌로 입금되거나 부동산 매입에 사용된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8년간 나의 치료비는 며느리 한서진이 매달 이체하여 부담하였고 이 사실은 간병인 정순이와 병동수간호사 김주임도 알고 있다.
진술서 하단에 박명자의 서명과 날짜, 그리고 수빈이 증인으로 서명했습니다. 수요일에는 정순이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정순이는 한양대학교병원 5층 간병인 대기실에서 도윤을 만났고 40분간 면담 후 진술서에 서명했습니다. 진술 내용의 핵심은 이랬습니다. 한서진은 8년간 거의 매일 병원에 와서 환자를 돌봤고 치료비와 간병 비용을 본인 계좌에서 직접 납부했다. 최준혁은 월 12회 짧게 방문했으며 비용을 납부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목요일에는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수경한테 카카오톡이 왔습니다. 서진아, 맘카페에 새 글 올라왔어. 이번에는 너 편의점 위치까지 적혀 있어. 맘카페 살림의 여왕에 새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 치료비 끄는 며느리, 현재 5호동 편의점에서 알바 중. 게시글에는 제가 일하는 편의점의 간판 사진과 내부에서 카운터에 서 있는 저의 뒷모습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사진이 찍힌 각도로 보아 편의점 입구 유리문 밖에서 촬영한 것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직접 가서 따지자 저런 인간이 편의점에서 일한다고 같은 내용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수경한테 그 게시글을 전부 캡처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게시글 작성 시간, 작성자 닉네임, 댓글 전체, 첨부 사진. 이수경이 15분 만에 캡처 22장을 보내왔습니다. 새 게시글의 작성자 닉네임은 나연인의 살림이었고 가입일은 2024년 4월 15일. 갱신 거절 통지서가 날아온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진우한테 이 캡처를 보냈습니다. 진우는 첨부된 편의점 사진 2장의 파일 속성을 분석했고 다음날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사진 촬영 기기는 삼성 갤럭시 S24 울트라였고 촬영 날짜는 4월 14일 오후 7시 22분이었습니다. 촬영 장소의 GPS 좌표가 사진에 그대로 남아 있었는데 이건 촬영자가 위치 정보 설정을 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진우가 말했습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은 편의점에서 약 3m 거리에 서서 촬영했어요. GPS 좌표가 정확하게 편의점 앞 인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사용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면 미행 및 촬영 행위에 대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S23 울트라. 이수경이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체린의 필라테스 학원 동기 김나연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셀카에서 같은 기종의 케이스가 찍혀 있었습니다. 닉네임 나연인의 살림의 나연과 김나연의 나연. 도윤은 이 연결고리를 정리하면서 고소장에 추가할 내용을 메모했습니다. 체린이 직접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주변 사람을 시켜서 미행하고 게시글을 작성하게 한 거야. 이건 조직적인 명예훼손이자 스토킹이야. 체린과 나연 두 사람 다 피고소인에 포함시킬 수 있어. 4월 넷째 주 금요일 도윤의 사무실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왼쪽에는 공격 반소 5천만 원 갱신 거절 온라인 명예훼손 2차. 오른쪽에는 방어 및 반격 반소 답변서 갱신 거절 무효 확인 명예훼손 추가 고소 스토킹 고소. 가운데에는 핵심 증거라고 적혀 있었고 그 아래 12가지 항목이 번호순으로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96건 이체 확인서, 144장 간병 기록지, 보험협회 조회 결과, 법인 등기부등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이건 가족 단톡방 캡처 37장, 맘카페 게시글 캡처 28장, 인스타그램 캡처 14장, 사진 파일 기기 분석 보고서, 이건 박명자 자필 진술서, 정순이 진술서, 문자부재 중 전화 기록 캡처. 저는 그 화이트보드를 한참 동안 서서 봤습니다. 2달 전까지 저는 이 증거들 중 절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윤과 하영과 태호와 진우와 수빈과 이수경, 이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조각씩 모아준 겁니다. 준혁 쪽은 반소와 갱신 거절과 맘카페 글이라는 세 방향에서 저를 압박하고 있었지만 저한테는 12가지 증거가 있었습니다. 도윤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커를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반소 답변서 제출하고 명예훼손 추가 고소장 접수한다. 그리고 태호가 법원에 신청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 곧 나올 거야. 그게 나오면 C&J 컴퍼니 계좌의 전체 입출금 내역을 볼 수 있어. 거기서 2억 1,500만 원이 정확히 어디로 갔는지 한 건씩 추적할 거야. 저는 사무실을 나와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강남역 내거리가 지나갔습니다. 버스 요금 1,400원, 통장 잔고 19만 원, 다음 달 편의점 급여일까지 열흘. 저는 버스 손잡이를 잡고 서서 다음 주 일정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돈은 바닥이 나고 있었지만 증거는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먼저 한계에 도달할지 그게 이 싸움의 승패를 가르는 거였습니다. 5월 둘째 주 법원에서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이 나왔습니다. 태호가 우리은행 강남지점에 명령서를 제출했고 사명업일 뒤인 5월 15일 수요일에 C&J 컴퍼니 법인 계좌에 2016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전체 입출금 내역서가 A사 용지 89장 분량으로 도착했습니다. 태호는 그날 밤부터 사흘간 숫자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도 도윤의 사무실에서 함께 앉아 형광펜으로 보험금 입금 내역을 표시하는 작업을 도왔습니다. 결과는 이랬습니다. 2016년 8월 17일 삼성생명 암보험 진단금 1억 원 입금, 2016년 10월부터 2023년 9월까지 하나생명 실손보험 보장금 총 1억 1,500만 원 분할 입금, 합계 2억 1,500만 원. 이 돈이 들어온 뒤 나간 내역을 태호가 추적했습니다. 첫째, 2019년 3월 용인시 수지구 아파트 계약금 4,200만 원 및 중도금 2억 1,000만 원 송금, 수신 계좌 매도인 박정수 개인 계좌, 잔금 1억 6,800만 원은 우리은행 법인 대출로 충당. 둘째, 2019년 4월 윤상철 개인 계좌에서 1억 2천만 원 입금, 비고란의 투자금이라고 기재. 이 1억 2천만 원은 용인 아파트 근저당 설정과 날짜가 같았습니다. 셋째, 2022년 1월 역삼동 오피스텔 계약금 2,800만 원 송금, 나머지 2억 5,200만 원은 다시 법인 대출. 넷째, 2022년 3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월 평균 290만 원씩 총 6,960만 원이 운영비, 차량 리스, 접대비 등의 명목으로 출금. 태호가 엑셀 파일을 A3 용지에 인쇄해서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자금 흐름도였습니다. 맨 위에 보험금 2억 1,500만 원, 중간에 법인 계좌, 아래로 네 갈래 화살표, 용인 아파트, 역삼 오피스텔, 윤상철 투자금, 개인 운영비. 도윤은 이 흐름도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치료비로 쓰인 금액이 단 1원도 없어. 2억 1,500만 원 전액이 부동산과 개인 지출로 나갔어. 치료비는 8년 내내 서진이 개인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체됐고 5월 20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제12부 법정 첫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오전 10시 30분 저는 도윤, 하영과 함께 원고석에 앉았고 건너편 피고석에는 준혁과 법무법인 정엘리의 변호사 정기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2달 만에 준혁의 얼굴을 봤습니다.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에 살이 빠져 있었고 눈밑이 어두웠습니다. 준혁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시선을 돌렸습니다.
재판장이 양측의 주장을 정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도윤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도윤의 손에는 A3 출력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도윤이 재판장에게 증거 제출을 요청했고 재판장이 허가하자 도윤은 준비해온 A3 출력물 12장을 법관석과 피고석에 한 부씩 배부했습니다. 첫 번째 장은 96건 이체 내역 요약표였습니다. 날짜, 금액, 수신 계좌가 한 줄씩 나열되어 있었고 맨 아래에 합계 3억 3,600만 원이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원고 한서진은 2016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년간 매월 350만 원씩 총 96회 합계 3억 3,600만 원을 피고의 어머니 박명자의 항암 치료비로 직접 납부했습니다. 이체는 원고 개인 계좌에서 한양대학교병원 원무과 계좌로 직접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계좌를 경유한 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장은 보험금 수령 내역이었습니다. 삼성생명 1억 원, 하나생명 1억 1,500만 원, 합계 2억 1,500만 원, 수령계좌 C&J 컴퍼니. 세 번째 장은 C&J 컴퍼니 법인 등기부등본. 대표자 최준혁, 설립일 2016년 5월 3일. 네 번째 장부터 여섯 번째 장까지는 태호가 만든 자금 흐름도, 보험금이 법인 계좌에 들어온 날짜, 부동산 매입 대금이 나간 날짜, 윤상철 계좌로 이동한 금액, 개인 운영비로 출금된 내역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장은 용인 아파트 등기부등본이었고 여덟 번째 장은 역삼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아홉 번째 장은 박명자의 자필 진술서 사본, 열 번째 장은 정순이의 진술서 사본, 11번째 장은 가족 단톡방 캡처 중 핵심 대화 발췌본으로 준혁이 엄마 치료비는 서진이가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보험금은 내가 관리하고 있어라고 적은 부분이 형광색으로 간조되어 있었습니다. 12번째 장은 맘카페 게시글과 편의점 미행 사진의 디지털 포렌식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재판장이 12장을 한 장씩 넘기면서 읽었습니다. 법정안이 조용했습니다. 종이 넘기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판장이 피고 측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피고 측,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 인부를 밝혀주십시오. 피고 측 변호사 정기훈이 일어섰습니다. 정기훈은 A3 출력물을 넘기면서 30초쯤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은 이체 내역 96건의 존재 자체는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부부 공동생활 중 상호 합의에 의한 가계 지출의 일부로서 원고의 일방적 부당이득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도윤이 즉시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 상태이며 해당 이체는 원고 단독명의 계좌에서 병원으로 직접 이루어졌습니다. 피고 측이 주장하는 상호 합의의 증거가 있습니까? 합의서, 각서 또는 피고가 치료비를 공동 부담했다는 이체 내역이 있습니까? 정기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현재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추가 준비 중입니다. 도윤이 재판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원고 측은 피고가 치료비를 단 1원도 부담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96건의 이체 전액이 원고 명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으며 피고 명의 계좌에서 병원으로 이체된 내역은 0건입니다. 또한 피고는 어머니 명의 보험금 2억 1,500만 원을 본인 법인 계좌로 수령한 뒤 치료비가 아닌 부동산 매입과 개인 지출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환자인 어머니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박명자 본인의 자필 진술서로 확인됩니다. 재판장이 준혁을 직접 받습니다. 피고 본인에게 묻겠습니다. C&J 컴퍼니
법인 계좌로 수령한 보험금 2억 1,500만 원의 사용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준혁의 손을 봤습니다. 양복 소매 아래로 보이는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정기훈이 옆에서 뭔가를 속삭였고 준혁이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 보험금은 어머니 치료 관련 비용과 법인 운영비로 사용했습니다. 도윤이 자금 흐름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법인 계좌 입출금 내역서 89장을 확인한 결과 보험금이 입금된 이후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 송금된 내역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피고가 말하는 치료 관련 비용의 구체적 내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5초, 10초, 15초. 법정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재판장이 기록을 넘기면서 말했습니다. 피고 측은 다음 변론기일까지 보험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 소명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그리고 반소 청구에 대해서도 양측 주장을 정리해 오시기 바랍니다. 재판장이 이어서 반소건을 다뤘습니다. 하영이 일어나 반소 답변서의 핵심을 구두로 설명했습니다. 반소 원고 최준혁은 원고의 치료비 이체 중단이 가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민법 제974조에 따라 며느리에게는 시부모에 대한 부양 의무가 없으며 이혼 후에는 더더욱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적 의무가 없는 행위를 중단한 것은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소 원고는 어머니 명의 보험금 2억 1,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치료비에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어머니의 치료 위험을 초래한 책임은 반소 원고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양측의 다음 변론 기일을 6월 10일로 지정한다고 고지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준혁과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준혁의 변호사 정기훈이 옆에 서 있었고 정기훈이 준혁의 팔을 잡아 저쪽으로 이끌었습니다. 준혁은 저를 한 번 봤습니다. 12년 결혼 생활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법원 로비를 나오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준혁 측 변호사가 다음 기일까지 보험금 사용처 소명 자료를 내야 하는데 낼 수가 없을 거야. 치료비로 쓴 내역이 없으니까. 법인 계좌 전체가 우리 손에 있어. 준혁이 어떤 숫자를 갖다 붙여도 우리 자료랑 안 맞으면 끝이야. 하영이 덧붙였습니다. 형사 쪽도 움직이고 있어요. 서초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고발 접수 후 보험금 횡령 건으로 준혁한테 출석 요구서를 보냈대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법인 계좌 외에 개인 계좌까지 추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어요. 저는 법원 앞 벤치에 앉아서 핸드백 안에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 편의점 점장한테 받은 4월분 급여 명세서, 근무시간 96시간, 세전 94만 6,560원, 새우 수령액 약 85만 원. 이번 달은 하루 결근이 없었으므로 풀 근무였습니다. 월세 35만 원, 통신비 3만 원, 교통비 4만 원, 식비 12만 원, 남는 돈 31만 원. 여전히 빠듯했지만 법정에서 준혁이 입을 열지 못한 그 15초의 침묵이 31만 원보다 무거웠습니다. 도윤이 벤치 옆에 서서 햇빛을 올려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서진아, 다음 기일에 끝장을 내자. 보험금 흐름, 반소 기각, 명예훼손 추가 증거. 세 개를 한꺼번에 들이밀면 상대가 합의로 나올 수밖에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법원 정문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2달 전에 이 건물 4층 조정실에서 이혼장에 서명했을 때는 이 건물이 제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같은 건물 민사법정에서 준혁이 15초 동안 말을 잇지 못하는 걸 봤습니다. 같은 건물인데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나온 겁니다. 6월 첫째 주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흘 앞두고 준혁 측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정기훈 변호사가 도윤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 의사를 타진한 겁니다. 도윤이 통화 내용을 정리해서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정기훈이 이렇게 말했어. 의뢰인 최준혁이 원만한 합의를 희망한다. 합의 조건을 협의하고 싶다. 내가 물었지. 합의 조건 제시하라고. 정기훈이 제시한 금액은 5천만 원. 전세금 반환 포함해서. 여러분, 제가 8년간 쓴 돈이 3억 3,600만 원이고 보험금 횡령 금액이 2억 1,500만 원이고 전세금이 5천만 원인데 전부 합쳐서 5천만 원에 끝내자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도윤한테 물었습니다. 도윤아, 우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얼마라고 생각해? 도윤이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지난 2달간 하영, 태호와 함께 산정한 청구 금액 구조를 읽어줬습니다. 첫째, 전세금 원금 반환 5천만 원. 이 돈은 제 계좌에서 나간 것이므로 반환 의무가 명확했습니다. 둘째, 치료비 부당이득 반환. 3억 3,600만 원 전액을 청구하되 현실적으로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고려하면 보험금으로 충당됐어야 할 2억 1,500만 원가의 차액인 1억 2,100만 원이 원고 순수 부담분이고 이중 법원 판결 예상 인용률 6,070%를 적용하면 약 7천만 원에서 8,500만 원 사이. 셋째, 명예훼손 및 스토킹에 대한 위자료 청구. 채린과 나연을 상대로 별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면 각각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수준. 넷째, 반소기각 시 피고 측의 소송 비용 부담. 도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법원 판결까지 가면 1년 이상 걸리고 준혁이 항소하면 23년이야. 그 시간 동안 내 생활비가 나와야 하고 시어머니 치료도 계속돼야 해. 합의로 가되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금액을 올려야 해. 도윤은 정기훈에게 우리 측 합의 조건을 서면으로 발송했습니다. 조건은 4가지였습니다. 첫째, 전세금 5천만 원 전액 반환. 이건 협상의 여지가 없는 확정 금액. 둘째, 치료비 및 부대비용 보전금 4천만 원. 제가 부담한 3억 3,600만 원 중 보험금으로 충당됐어야 할 부분과 간병 기간의 소득, 상실분을 감안한 최소 금액. 셋째, 시어머니 박명자의 향후 치료비를 위한 의료비 전용 신탁 설치. 보험금 2억 1,500만 원 중 법인 계좌에 남아있는 잔액과 부동산 처분 대금의 일부를 신탁에 넣고 병원 치료비로만 사용 가능하도록 법원 감독하에 운영. 넷째, 윤채린의 명예훼손 및 스토킹 건에 대한 합의금 2천만 원과 공개 사과문 게시. 합산하면 현금 수령분이 1억 1천만 원이고 의료비 신탁은 별도였습니다. 도윤이 말했습니다. 준혁이 이 조건을 수용하면 형사고발은 합의 이행 확인 후 취하할 수 있어. 이건 당근이야. 형사 쪽이 살아있으면 준혁은 전과자가 돼.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사람한테 횡령 전과는 치명적이지. 6월 3일 화요일 정기훈에게서 회신이 왔습니다. 준혁 측의 수정 제안은 이랬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은 수용. 치료비 보전금은 4천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감액 요청. 의료비 신탁은 원칙적으로 수용하되 신탁 금액 협의 필요. 채린건 합의금 2천만 원은 과도하므로 1,000만 원과 비공개 사과로 대체 요청. 도윤과 하영과 저 세 사람이 사무실에서 1시간 동안 논의했습니다. 하영이 먼저 의견을 냈습니다. 치료비 보전금 2,500만 원은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이 금액이 줄어들면 서진 씨의 실질 회수액이 너무 낮아져요. 8년간 3억 3,600만 원을 쓴 사람이 7,500만 원만 받는 셈이거든요.
최소 3,500만 원은 확보해야 해요. 도윤이 동의했습니다. 채린건도 양보하면 안 돼. 맘카페 게시글 2건, 편의점 미행 사진, 스토킹 정황까지 있는데 1,000만 원은 나자. 1,500만 원에 공개 사과문 게시로 맞서자. 저는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결정했습니다. 치료비 보전금 3,500만 원, 채린 합의금 1,500만 원과 맘카페 공개 사과문 게시. 나머지는 원한 유지. 합산 현금 수령분 1억 원. 도윤이 수정 합의안을 정기훈에게 발송했습니다. 6월 5일 목요일 오후 4시 정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혁 측이 수정안을 수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추가됐습니다. 합의서의 양측은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공개 조항을 넣자는 것. 도윤은 이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맘카페 공개 사과문은 채린 본인이 게시하는 것이므로 비공개 조항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6월 9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실에서 합의서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오전 10시 원고석에 저와 도윤과 하영이, 피고석에 준혁과 정기훈이 앉았습니다. 조정위원이 합의서를 낭독했습니다. 제1조 피고 최준혁은 원고 한서진에게 전세금 반환금 5천만 원을 본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2조 피고 최준혁은 원고 한서진에게 치료비 및 부대비용 보전금 3,500만 원을 본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3조 피고 최준혁은 박명자 명의 의료비 전용 신탁을 설치하고 C&J 컴퍼니 법인 자산처분 대금 중 보험금 상당액을 신탁에 예치하며 신탁 운용은 법원 감독하에 박명자의 치료비 목적으로만 사용한다. 제4조 윤채리는 원고 한서진에게 명예훼손 및 스토킹 합의금 1,500만 원을 본 합의서 서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고 네이버 카페 살림의 여왕의 사과문을 게시한다. 제5조 원고 한서진은 상기 조건의 이행 확인 후 피고 최준혁에 대한 형사 고발을 취하한다. 제6조 양측은 본 합의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조정위원이 양측에 서명을 요청했습니다. 정기훈이 먼저 준혁의 위임장과 함께 서명했고 도윤이 제 위임장과 함께 서명했습니다. 저도 원고 본일란에 서명했습니다. 3달 전 이혼장에 서명할 때와 같은 볼펜이었습니다. 핸드백 안에 넣어두고 다녔던 검은색 볼펜. 그 볼펜으로 이혼장에 서명할 때는 손이 떨렸는데 합의서에 서명할 때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조정실을 나서는데 준혁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정기훈은 이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간 뒤였습니다. 준혁이 저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했습니다. 서진아, 엄마는 내가 챙길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게 아니라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쓸 말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제 옆에서 가볍게 팔을 잡아 엘리베이터 쪽으로 이끌었습니다. 7월 9일 합의금 전액이 입금됐습니다. 전세금 5천만 원, 치료비 보전금 3,500만 원, 채린 합의금 1,500만 원, 총 1억 원. 여기서 도윤의 성공 보수 10%인 1,000만 원을 제하고 나니 실수령액은 9천만 원이었습니다. 도윤의 수임료에는 태우와 진우의 자문 비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추가 지출은 없었습니다. 9천만 원. 4개월 전 통장 잔고 83만 원이었던 사람의 통장에 9천만 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같은 날 맘카페 살림의 여왕에 채린의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 이수경이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본인 윤채린은 한서진 씨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게시글을 작성하여 명예를 훼손한 점을 깊이 사과드립니다. 해당 게시글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댓글에는 뭐야? 결국 며느리가 맞았던 거야? 사정도 모르고 욕했네. 죄송합니다. 같은 반응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7월 둘째 주 형사고발 취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도윤과 함께 서초경찰서에 가서 고발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직원이 고발인 본인 맞으시죠? 하고 확인하더니 서류를 받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면서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리됐어. 남은 건 내 다음 이야기야. 시어머니 박명자의 항암 치료는 재개됐습니다. 의료비 신탁 설치가 완료된 뒤 신탁관리은행에서 병원 원무과로 직접 치료비가 지급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 계좌에서 나가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수빈이 새로운 보호자로 등록됐고 간병인 정순이도 계속 근무하게 됐습니다. 수빈이 저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습니다. 언니, 엄마 4차 항암 시작했어. 의사 선생님이 반응이 나쁘지 않대. 신탁에서 치료비 나오니까 오빠한테 손 안 벌려도 돼. 고마워, 언니. 저는 수빈의 메시지를 읽고 답장을 적었습니다. 수빈아, 어머니 잘 부탁해. 그리고 고마운 건 나야. 내가 동의서 받아주고 단톡방 캡처 보내주고 진술서까지 받아온 거잖아. 그게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어. 8월, 저는 편의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도윤의 법률사무소에서 파트타임 사무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주 3일, 하루 5시간, 월 급여 120만 원. 편의점보다 시간은 줄었지만 급여는 올랐고 무엇보다 의료 분쟁 사건 서류를 정리하면서 제가 8년간 해온 간병 경험이 쓸모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환자의 치료 기록을 읽는 법, 보험금 청구 서류를 해석하는 법, 간병비 산정 기준을 아는 법, 간호사 면허와 8년간의 간병 경력이 법률사무소에서 전혀 다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9월, 도윤이 저한테 한 장의 안내문을 건넸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운영하는 의료 분쟁 상담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모집 공고였습니다. 수강기간 3개월, 수료 후 공단 소속 상담 코디네이터로 활동 가능. 저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10월에 교육이 시작됐고 12월에 수료했습니다. 수료증에 적힌 이름 한서진. 42세에 새로운 자격증을 딴 겁니다. 2025년 1월 도윤이 하영과 함께 환자권리센터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습니다. 의료 분쟁을 겪는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과 보험금 청구 지원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윤이 저한테 명함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환자권리센터 의료 분쟁 상담팀장 한서진. 명함 뒷면에는 센터 전화번호와 상담 가능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 동안 들여다봤습니다. 12년 전에는 간호사 명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무 명함도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에게는 명함이 필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42세의 저한테 새 명함이 생긴 겁니다. 환자권리센터 상담팀장. 제가 8년간 겪은 일 치료비를 대신 내고 보험금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고 법정에서 증거를 들이민 그 경험이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 된 겁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1월에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맞은편 책상에서 새 사건 서류를 읽고 있었고 하영이 전화로 상담 일정을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명함을 지갑에 넣고 첫 번째 상담 의뢰인의 파일을 펼쳤습니다. 60대 여성, 남편의 수술비를 7년간 혼자 부담, 보험금 수령 내역 불명. 파일의 첫 장을 읽는 순간 1년 전의 제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볼펜을 들고 상담 기록지 맨 위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그리고 의뢰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3억 3,600만 원을 돌려받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1억 원을 회수했고 시어머니의 치료비 신탁을 만들었고 채린에게 공개 사과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되찾았습니다. 12년을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12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간병한 8년이 없었으면 치료 기록을 읽을 줄 몰랐을 거고 법정에 선 4개월이 없었으면 증거를 정리하는 법을 몰랐을 겁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없었습니다. 전부 제 안에 쌓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착한 며느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8년치 영수증을 한 장도 버리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통장에 27만 원밖에 없던 사람이 7억짜리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고 법정에서 A3 출력물 12장을 펼치자 상대방은 15초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기록의 힘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참고만 있는 게 있으신가요? 혼자 참고만 있다면 결국 자신의 속만 타들어갑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